안녕하세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덕에 인생을 구할 수 있었던 30대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듣게 될 저의 사연은 아주 소름이 돋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 가슴이 떨리긴 하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로 특별했어요.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각별했죠.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 한창 바빴을 때 아버지께서 투병을 시작하셨고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손을 쓸 수 없이 기약 없는 항암 치료만 이어가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토록 꿈꿨던 제 결혼식을 보지도 못한 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일찍 결혼해서 아빠와 손잡고 이 직장에 들어가 볼 걸 하고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구나. 남은 가족이 아무것도 없구나 싶은 생각에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더라고요. 외가 쪽 친척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냈고, 친가 쪽 친척들은 이런저런 일로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보다 못한 존재로 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외동이 아니라 형제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외롭지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로 허전함을 많이 느꼈네요. 그렇게 홀로 적막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생 척박할 것 같던 제 인생에도 봄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몇 년 후 제 앞에 운명 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러닝으로 잡생각을 떨쳐내곤 했는데 우연히 들어가게 된 러닝 동호회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병원이 가득한 큰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라고 하더군요. 러닝을 하다가 실수로 넘어지면 밴드와 연고를 신속하게 꺼내 저에게 건네는 모습에서 눈길이 가기 시작했고, 젠틀한 모습에 조금씩 관심이 갔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라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완벽한 남자가 나를 좋아해 줄 리 없지 하는 마음으로 금방 마음을 접으려고 한 순간 그 남자가 저에게 호감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썸인지 아닌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혹시 바람둥이인가 하는 마음에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예스 아니면 노,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그 남자는 뭔가 항상 두리뭉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애를 태우는 게 마치 습관인 것처럼 밀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그날을 1일로 저희는 정식 연인이 되었네요.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사람 속을 애태웠냐고 했더니 긴장하는 제 모습이 귀여워서 그랬대요. 여자가 설렐 수밖에 없는 멘트를 툭툭 치는 그 남자를 보며 과연 이 남자가 저만 바라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네요.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그 남자는 일편단심 저만 바라보더라고요. 섬세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받을 때가 많았어요.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보다 훨씬 바빴을 텐데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퇴근 시간마다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어쩌면 아빠가 외롭던 저에게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맞고 완벽한 남자였어요.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었지만 여태껏 만난 남자 중에 가장 최고의 남자였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지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진심으로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이제는 내가 네 삶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줄게. 절대로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옆에서 묵묵히 나무처럼 있어줄게. 이제는 나만 믿어. 결혼하자. 그리고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내 옆에서 머물면서 푹 쉬어도 돼.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 했잖아. 회사도 관두자. 그리고 네가 하고 싶었던 일 마음껏 해. 대학원에 가고 싶으면 대학원에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면 학원도 지원해 줄게. 손에 물은 샤워할 때만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완벽한 청혼이 또 있을까요? 그 남자의 진심 어린 멘트는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바다가 되어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저 또한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의미 없었던 제 삶이 너무 행복해졌거든요. 한순간에 신데렐라가 된 느낌을 받았죠. 저희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몇 번 예식 날짜를 미뤄야 했어요. 저는 어차피 결혼식에 올 친척도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 예비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식장 말고 우리끼리 식당 하나 빌려서 결혼식을 대신하는 건 어때? 나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 그런데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않아? 여자들은 다 로망이 있다고 하던데. 나는 그런 로망 없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생을 약속하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큰 데서 해. 나는 그냥 우리 둘이서 약속하게 했으면 하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괜찮겠어? 자기네 가족분들이 동의해야 하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설득할게. 아마도 더 좋아하실 거야. 워낙 성향이 소박하신 편이라. 그래주면 나야 고마운데 괜히 나 때문에 모든 걸 나한테 맞출 필요는 없어.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인데 당연히 신부가 행복한 게 최우선이지. 내 걱정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나는 다 괜찮으니까. 예비 시부모님은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예비 남편이 왜 그렇게 젠틀하고 매너가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저에게 무례한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괜히 인사치레 한답시고 자주 찾아올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둘이서 노는 게 제일 재미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저 둘이 잘 살아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제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서 부모 소원을 이뤄주는구나. 아들 장가 보내고 우리끼리 해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 소원을 빨리 이룰 수 있게 되어 고맙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얼른 식사 자리 마련하자꾸나.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결혼식장에 입장하게 된다면 함께할 수 없는 아빠가 생각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소박하게 반지를 나눠 끼우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를 위해 모든 걸 맞춰준 예비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소박한 결혼식을 앞두고 미리 살림을 합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전부 오픈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소유하고 있었던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아빠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전부 공유했어요. 그래봐야 예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정도였죠. 사실 여태껏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수혜자를 딱히 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가족이 생겼으니 수혜자로 예비 남편으로 변경하니까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기로 한 것이죠. 그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응급실에 가도 나를 위해 달려올 사람이 있고 내가 경찰서에 가더라도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태껏 저는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드디어 천생연분을 찾은 기분이었죠. 어느 날 예비 남편은 가족 모임을 앞두고 저에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장인어른께 한번 찾아뵙는 게 어때? 저번에 한번 갔었잖아. 그건 연애 때잖아. 이제는 서로 결혼할 사이인데 인사는 한번 드려야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너무 고맙네. 딸인 나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내일 가는 건 어때? 멀리 있는데 괜찮겠어? 운전하느라 힘들 텐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도 장인어른한테 인사는 드려야 마음이 놓을 것 같아서 그래. 앞에서 따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드리고 싶어. 평생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고 인사드려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아빠 계신 곳 안 간 지 오래됐는데 나야 같이 가주면 너무 좋지. 내가 꽃이랑 술이랑 간단한 음식 준비할 테니까 자기는 몸만 가면 돼. 아빠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사이랑 술 한잔 하는 게 꿈이셨는데. 내일 가서 한 잔 따라 들으면 되지. 예비 남편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것저것 일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사람인데 잊지 않고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는 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너무 잘 만났다 싶은 거예요. 저도 이참에 아빠에게 멋진 예비 신랑은 인사시키며 앞으로 잘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잤어요. 그리고 그날 꿈에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신 직후에 자주 나타나시더니 최근에 통 나타나지 않아서 서운하던 잠이었어요. 아빠의 목소리도 얼굴도 조금씩 지워지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오랜만에 꿈에 나타나셔서 반가워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빠의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빠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왜 표정이 그래? 꿈에서 아빠를 부르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 자식하고 여기 오면 넌 죽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아빠, 어디가? 그리고 아빠는 뒤돌아서 어딘가로 걸어가셨고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꿈은 처음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아빠에게 어디 가냐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빠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로 걸어가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쳤는데 잠결에 실제로 제가 소리를 내나 봐요. 옆에서 자고 있던 예비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아? 화들짝 놀라서 깨어보니 제가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눈물을 흘렸는지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너무 실감이 났던 꿈이라 한동안 멍해져 있으니까 예비 남편이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것 좀 마시고 진정해. 무서운 꿈 꿨어? 아니야, 아무것도. 계속 중얼거리던데 가지 마라고 붙잡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꿈이길래 울기까지 했어? 꿈에 아빠가 나타났어. 그랬어? 오늘 만난다고 기대 많이 하시나 보다. 꿈에도 나타나시고. 지금 몇 시야? 아침이지. 벌써? 이제 슬슬 일어나서 출발하면 돼. 먼저 씻을 테니까 자기는 좀 더 누웠다가 천천히 일어나.
예비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사실 해몽 같은 걸 믿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저에게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일정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아빠의 산소를 갈 일이 오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꿈 하나로 인해 약속을 취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남편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엉겁결에 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기, 준비 얼른 해야 돼. 안 그러면 차 막힐걸? 알겠어. 얼른 준비할게. 결국 저는 산소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땐 어느새 아빠가 소리를 질렀던 게 조금씩 잊혀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요새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 꿈을 꾸게 되었구나 하고 말았어요. 대부분의 꿈은 무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밖으로 나와 차에 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차에 시동을 켜려고 하는데 자꾸 안 켜지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왜 그래? 시동이 잘 안 켜지네. 예비 남편은 몇 번을 시도했고 결국에는 겨우 시동이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꿈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자식하고 여기 오면 넌 죽어! 하고 비명을 지르던 아빠의 모습. 생각해보면 그 꿈을 꾼 것도 그렇고 샤워로 들어갈 때 샤워 부스 문이 그날따라 잘 열리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차 시동이 잘 켜지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저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 예비 남편은 차를 출발시키고 있었어요. 그럼 출발할게. 피곤할 텐데 좀 자. 따뜻한 차 보온병에 담아왔으니까 이거 마시고. 차가 주차장에 빠져나오고 한참을 달린 후 저는 본능적으로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걸 좋아하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계획을 취소시키게 되었네요. 자꾸 아빠의 다급했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저에게 했던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차 좀 멈춰. 왜? 집에 뭐 놓고 온 거라도 있어? 일단 멈춰봐. 예비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길가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저에게 물었죠. 왜? 지금 출발에 안 막힌다니까? 정말 미안한데 아빠 산소는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갑자기 왜? 그냥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별로고. 운전은 내가 하잖아. 자기는 보조석에서 잠만 자면 되는 건데? 느낌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무슨 느낌? 설마 꿈에 장인어른 나온 것 때문에 그래? 그것도 좀 신경 쓰이고. 대체 꿈에서 뭐라고 하셨길래? 안 하던 말 하셨어. 오늘 절대 오지 말라고. 자기야, 그런 꿈은 그냥 잊어버려. 자기가 무의식 중에 피곤해서 그런 꿈을 꾼 거겠지. 오늘 일정은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잖아. 자기도 아버님 보러 간다고 기대했으면서. 오늘 아니면 우리 한동안 시간 못 내는 거 알잖아. 안 좋은 예감 하나 때문에 오늘 일정을 그냥 날릴 작정이야. 자기답지 않게 왜 그래? 평소와는 달라서 그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오늘은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 준비까지 다 해놓고 차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쉬겠다고? 그냥 내가 준비한 허브티 마시면서 잠 푹 자고 일어나면 이미 도착해 있을 거야. 나만 믿어. 나 베스트 드라이버인 거 자기도 알잖아. 미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차라리 나중에 가자. 오늘 가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왜 그래? 평소답지 않게? 자기 오늘 진짜 이상한 거 알지? 이상해도 어쩔 수 없어.
이상하게 오늘따라 예감이 불길해서 그래. 나랑 있는데도 불길하다고?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자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제가 오늘 산소 가려고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알기나 해? 그것도 오늘 지나면 금방 시들고 음식도 다 상할 텐데 자기가 내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화가 나네. 난 자기의 성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오늘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여태껏 준비한 성의보다 오늘 당장의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왜 그렇게 받아들여?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지 모르겠어. 여태껏 내 상황 자기가 잘 이해해줬잖아. 오늘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매번 나만 자기를 이해해야 하는 거야? 오늘은 자기가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고작 꿈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고작 꿈? 자기한테는 이게 고작 꿈으로 보여? 꿈이 뭐 어쨌는데. 나도 조상신이 꿈에 나와서 복권 산 적도 많아. 그런데 한 번도 안 됐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개꿈이라는 거야. 아빠 꿈이 개꿈이라는 거야? 제발 현생을 살아. 자기한테는 지금이 더 중요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게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변덕스럽게 굴 거야? 나 자기한테 훈계 들을 생각 없어. 그리고 오늘 가든 말든 내 자유 아니야? 꿈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갑자기 변덕 부린 건 미안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잖아. 오늘 그냥 집에 있는 게 마음이 평화로울 것 같아서 그래. 나 한 번만 이해해줘. 난 그 모습이 무책임해 보인다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는 생각만 하고 살 거야? 자기도 사회생활 좀 해봤잖아. 그럼 만약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회사 가지 말라고 하면 회사에 사표라도 낼 거야? 난 그럴 거야. 아빠가 꿈에 나오는 일을 두고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해. 마치 무당말만 믿고 전 재산 다 바칠 기세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렇잖아. 꿈 믿는 거나 무당말 믿는 거나 그게 그거지. 솔직히 좀 어이가 없네. 그럼 나 평생 동안 자기 변덕스러운 거 다 받아주고 살아야 돼? 좀 자신이 없어지려고 그러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누가 감당해달래? 나 여태껏 자기한테 부담 준 적 없잖아. 이런 일 하나 때문에 나도 자기랑 싸우고 싶지 않아. 자기 눈에는 내가 철없이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시그널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런 나한테 무당 말만 믿고 전 재산 탕진할 기세라고 하는 건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야? 솔직히 너무 실망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약속 좀 미루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짜증나? 그럼 앞으로 나랑 살면서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을 텐데 그때마다 짜증내고 화낼 거야? 나야말로 그런 사람이랑 평생을 약속할 자신 없어. 그래, 나도 자신 없어. 그럼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네. 지금 뭐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오늘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나야말로 실망했어. 이참에 나도 불만 좀 얘기할게. 여태껏 나를 마냥 어리게만 보고 못 배운 거 은근히 무시하고 훈계했던 거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오늘도 그래. 내가 가지 말자고 하면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해줄 순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왜 가르치려고 드는 건데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공감해 준 적이 있기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거야. 너가 하는 행동이 어리니까 훈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아직도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것도 나를 무시하는 발언인 거 알지? 가만 보면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7살짜리 애 키우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남편이니까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짜증나니까 그냥 결혼도 없었던 일로 해. 지금 나더러 파혼하자고 선언하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
그럼 똑바로 정리해. 내가 여태껏 공유했던 내 예금, 적금, 펀드까지 모든 걸 여기서 정리하고 가. 어이가 없네.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 몇 푼도 안 되는 돈데 전 재산이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그리고 서로의 보험은 각자 정리하기로 해. 진짜 끝장을 보자는 거네.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안 맞는 거 여기서 끝내지 뭐. 속이 다 시원하네. 나야말로. 그래 놓고 나한테 다시 전화 걸기만 해봐.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이제라도 서로 다른 걸 알아서 다행이네. 앞으로 보는 일 없도록 해. 그날 저는 예비 남편과 대판 싸우고 결국 파혼까지 다다르게 되었네요. 충동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긴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이런 조그만 일로 짜증내는 남자와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합쳤던 돈을 칼같이 다시 나눴네요. 다시는 안 볼 작정으로 뒤돌아 선 것이죠. 이 일은 훗날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파혼을 하게 된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에 나왔고 혼자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제야 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려나 싶었는데 어김없이 또 혼자가 되었잖아요. 어쩌면 내 팔자에 결혼이라는 건 없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술이 들어가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져서 파혼하자고 한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볼까 싶은 거예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꾸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길래 그냥 핸드폰을 서랍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물만 마시며 버텼어요. 그동안 몸에 피곤함이 쌓였는지 한번 자면 쉽사리 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더 깊게 잠들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는 걸로 풀곤 했거든요. 한참 잠이 들고 난 후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뿐하더라고요. 날은 이미 밝아 있었고요. 속이 쓰렸는데 잠을 자고 나니까 속도 괜찮아졌더라고요. 뒤늦게 서랍 속에 고이 모셔놨던 핸드폰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부재중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는 물론 메시지 알람까지 가득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데 일단 친구들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빠 산소를 갈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죄다 저에게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준 기사를 클릭하자 아빠 산소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때마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진짜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아무 일 없어. 그냥 술 먹고 잠들었어. 아버님 산소 갔다 온다고 하지 않았어? 안 갔어. 그냥 일이 좀 있어서. 다행이다. 안 그래도 뉴스를 봤는데 너가 산소 갈 때 늘 다니던 도로 있지? 거기서 삼성주도 내 차량 화재까지 났다고 하길래 사진 보니까 네 남자친구가 타는 차랑 비슷해 보이는 거야. 네 남친도 SUV 타고 다니잖아? 혹시나 너가 거기 있었나 싶어서 걱정돼서 전화해봤는데 네가 받지도 않아서 진짜 걱정했어. 괜찮은 거 맞지? 나는 괜찮아.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뭘. 에이, 다른 애들한테도 네 안부 전해줘. 다들 걱정하더라.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제 꿈에 나와서 제발 그곳에 오지 말라고 소리치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쩌면 아빠가 저를 살리기 위해 꿈에서 그토록 비명을 지르지 않았나 싶어 한동안 기분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정대로 아빠 산소에 갔었더라면 그 사고의 주인공이 제가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부재중 전화가 온 걸 쭉 살펴보는데 그 중에 모르는 번호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자는 동안 밤새도록 쉴 새 없이 핸드폰이 울렸는데 저는 눈치도 채지 못한 채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부재중 전화로 찍혀 있었던 번호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정현 씨 되십니까? 네, 제가 김정현인데요. 누구시죠? 여기 경찰서인데요. 혹시 이상철 씨 아십니까? 네, 아는데요. 왜 그러시죠?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최근에 같이 있다가 싸운 이후로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서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말씀은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형사과에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것도 대뜸 예비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럽더라고요. 인생 처음으로 형사과에 찾아가는 거라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겨우 그곳에 도착했더니 푸근한 인상의 형사 한 분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 앉으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몇 가지 조사할 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상철 씨와는 어떤 관계시죠?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예요. 지금은 싸워서 파혼하기로 했지만요. 파혼하기로 한 게 언제죠? 혹시 땡월땡이를 만나요? 네, 맞아요. 그냥 헤어지고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데요? 이상철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살인 미수요? 일부러 교통사고로 낸 혐의를 받고 있어요. 동승자는 애인으로 밝혀졌고요. 애인이라뇨. 형사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저에게 경악할 소식을 하나 둘씩 알려주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현장에서 수첩 하나가 발견됐어요. 수첩에는 도로 지도가 세세하게 그려져 있더군요. 이상해서 차량 안에 있는 태블릿을 조사해봤더니 그 안에 여성분들에 대한 특징과 재산, 사망 보험금 액수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고요. 그놈이 기록을 해놓는 습관을 가진 덕분에 우리도 그걸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어쩜이 많은 놈이었죠. 태블릿 안에 김정현 씨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태블릿 안에 검색 기록도 있었는데 검색 기록이 뭐였는데요? 브레이크 사고 사망보험, 급발진 사고보험,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보조석 사망 시 책임 뭐 이런 것들을 검색했더라고요. 그 외에 검색 기록을 지운 흔적도 발견했어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날 하마터면 김정현 씨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그 교통사고가 그 사람이 낸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러요? 옆에는 애인이 있었다고요? 네. 이 사건 현장에서 이상철 씨는 운전석에서 미리 빠져나와 있었고 여자분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다행히도 몸은 무사하십니다. 천만 다행이죠. 그날 저랑 갈 곳이 있었는데 왜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죠?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놈이 돈이 궁했던 걸로 보입니다. 김정현 씨를 타깃으로 범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져서 다른 여자한테 여행을 가자고 꼬셨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 또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랑 결혼까지 진행하면서 다른 여자랑 사실혼 관계였다고요? 안 그래도 조사하면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허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증을 흘리고 다녀서 저희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여자를 찾아 몇 달을 걸쳐 놓았는데 괘씸하게도 전부 부모가 없고 형제도 없는 그런 여자만 공략했더군요. 그래야 재산을 뺏기도 수월할 테고
사망보험 수혜자로 해놓기에 편을 쓸 테니까요. 혹시 이상철 씨가 김정윤 씨한테 사망보험을 들라고 하거나 재산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있어요. 결혼 준비하자면서 재산을 다 합치자고 이치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런데 파혼하자고 하면서 제가 도로 가져왔어요. 보험 수혜자도 다시 바꿨고요. 잘하셨네요. 일단 경제적인 피해는 없으신 거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약사에다가 재산도 많은데 왜 그런 짓을 벌인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게 참 이런 말씀 들어도 되나 싶긴 한데 직업을 숨겼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약국을 갔었는데요? 어쨌든 약사는 절대 아닙니다. 여성들을 현혹하기 위해 모든 걸 숨겼던 거겠죠.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의 연속이더라고요. 제가 알던 완벽한 남자는 이미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나를 속인 건가 싶어서 조사가 끝난 후 바로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던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가운을 입고 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저 그게 이상철이라고 아세요? 그 자식은 왜요? 저는 그 사람이랑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은 넌덜머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 자식 믿지 마세요. 혹시 어떤 관계세요? 제가 그럼 사촌 형입니다. 평생 무슨 공부를 하겠답시고 집에서 놀기만 해서 대충 월급 지어주면 일 좀 하라고 직원으로 고용했더니 글쎄 가운을 훔쳐입고 약사 노릇을 하고 있지 뭡니까. 여자 꼬시고 다니면서 양아치처럼 굴길래 당장 떼어 치우라고 했죠. 그랬더니 제 지갑에서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어요. 아무튼 그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쪽처럼 찾아온 여자도 꽤 많아요. 그놈이 혹시 통장 잔액 보여주지 않던가요? 그 수법이에요. 포토샵으로 X 늘려서 보여주면 다들 속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자식이랑 미래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마세요. 평생 후회합니다. 저는 분명 경고했어요. 결국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 단 하나라도 진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들이 가짜였던 거예요.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것도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전부 제가 고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타깃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혼하자고 하니까 금방 다른 여자로 타깃을 바꿔버린 것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여자란 쉽게 이용하고 쓸모없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끝난 일이지만 그놈의 민낯을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병원을 알아낸 뒤 사고 현장에 함께 동승했던 애인이라던 여성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저는 이상철 씨와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한 사람이에요. 그날 사고 현장에 함께 계셨다고 들었어요. 뭘 알고 싶으신 건데요? 그날 저랑 싸웠거든요. 만약 제가 그날 싸우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사고 현장에 있었을 것 같아서요. 끝낼 땐 끝내더라도 그놈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놈 수법이에요. 불리하면 싸우고 잠수 타는 거. 나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러다가 다시 화해하자고 연락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보같이 받아줬어요. 내 인생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이 떠나면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져서 제가 의리내기로 자처했어요. 그 사람이랑은 5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서로 열심히 돈을 벌 때까지 잠시 떨어져 지내려고 했죠. 연락도 잘 안 되고 지칠 때쯤에 갑자기 저한테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레서 급히 짐을 싸서 나왔죠. 사고가 날 거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었나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중간쯤에 알게 됐어요.
수상한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지루해 하니까 동영상을 좀 보고 있으라며 태블릿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놈 아이디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면서 그 안에 검색 기록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진짜로 그걸 실행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척 사고를 내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경찰한테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태블릿 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라면서 저놈 좀 잡아달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래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게 된 거였네요. 만약 조금만 더 운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저는 절대로 그놈을 용서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그냥 풀려난다면 다른 여자들에게 작업을 치고 다닐 게 분명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돕고 싶어요. 뭐든지 말만 해주세요. 한 번의 우연한 선택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뀐 사건이잖아요. 그분에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조차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아무튼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서 공감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는 홀로 아빠가 계신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아빠가 제 꿈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꿈에 나타나줘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종종 꿈에 나타나달라고 기도했네요. 생각해보면 저는 늘 아빠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비록 제 곁에 존재하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야, 나야. 지금 길게 통화 못하니까 결론만 빨리 얘기할게. 나 좀 도와주라. 누구세요? 나잖아. 아직도 화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있거든? 지금 자기의 도움이 절실해. 다른 여자들도 많을 텐데 왜 나한테 연락을 했어? 가장 만만해 보여서 그런가? 자기가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로 자기뿐이야. 다른 사람들 말은 믿지 마. 그쪽이랑 할 얘기 없거든요? 이만 끊어주실래요? 잠깐만. 제발 부탁이야. 전화 끊지 마. 내가 죽일 놈이야. 자기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해. 하지만 맹세할게. 정말로 내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뿐이고 앞으로도 자기밖에 없을 거야. 우리 행복했잖아. 서로 완벽하게 잘 맞았잖아. 이런 인연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곱게 전화 끊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야, 이 사기꾼아. 너 내가 그날 약속 취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너 때문에 소중한 내 인생 마감할 뻔한 거 몰라?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전화를 해. 우리 아빠가 꿈에 나와줘서 망정이지. 너 그때도 뭐라 그랬어? 꿈은 그냥 꿈일 뿐이라고. 네 계획 다 틀어져서 화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수첩에 그려놓은 지도, 태블릿에 써놓은 여자들 기록, 검색 기록 전부 내가 봤어. 너는 그냥 하류 인생 살아가는 형편없는 놈이야. 너 약사도 아니라며. 재산 내역도 조작한 거라며. 오죽하면 네 사촌형이 그러더라. 너랑 엮이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라고.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 망가뜨리고 싶지만 내가 왜 가만히 있는지 알아? 무식하고 자존감 낮은 놈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야. 그런 열등감으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했을까? 그냥 너는 깜빵에 어울려. 거기서 평생 살아. 오해야. 내가 미쳤다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 나는 억울해. 물론 내가 한때 방어했다고 사실이야.
하지만 자기를 향한 내 진심만큼 진짜야. 자기 말대로 나 열등감 덩어리 맞아. 하지만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속여있다면 자기가 날 남자로 봐줬을까? 나는 그저 자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선의의 거짓말을 해버린 거야.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물론 나를 약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자신이 있어. 그건 나중에 꼭 증명하려고 했다고. 자기도 솔직히 내 겉모습에 호감을 느낀다는 거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 하지만 이제 자기 앞에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실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집안에서도 내놓은 자식이라며. 그때 만난 시부모님은 대형 아르바이트 쓴 거라고 하던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뿐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내 생명까지 앗아가 뻔한 놈이랑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덕분에 내가 깨닫게 된 게 참 많아. 나도 지금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죄다 갖다 붙이는 중이야. 곧상 날아가도 놀라지 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바빠서 말이야. 힘 안 끊어. 가장 마음이 약해졌을 때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외롭고 지쳤을 때 다가온 사람이 그 자식이었어요.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덥석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미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겉으로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자를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끼는데 쾌감을 느끼는 그저 한심한 놈일 뿐이었어요. 아마 본인의 작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멍청하게 짝이 없는 초라한 계획이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회사를 관두고 한동안 쉴 수밖에 없었어요. 충격이 컸기 때문에 한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의 한마디에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아버님이 너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시는데. 맞아요.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아빠가 저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꿈을 꾼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얻었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빠가 원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훌훌 털고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빠가 꿈에 다시 나오셨어요. 저를 보며 말없이 미소만 짓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며 웃으시는 걸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 소식을 받게 됐어요. 그 꿈의 길몽이었던 것이죠. 마치 아빠가 저의 소원을 이뤄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니까 인생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솔직히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었고 든든한 무기를 잃어버린 기분이라 항상 자존감도 떨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시는 아빠라는 존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항상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외롭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당당하게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외로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되도록이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좋은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부디 저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시는 분이 없길 바라면서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구구절절 쓰다 보니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왔네요. 제 사연이 부디 누군가에게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